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원 손해사정 주식회사 대표 손해사정사 오한나라고 합니다. 오늘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사정사가 무엇인지, 손해사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게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 손해사정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손해사정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데요. 손해사정은 이제 목차별로 보면 손해사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손해사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하는 업무 영역이나 업무 수행별로 좀 구분을 좀 나눠 드릴 거고요. 현재 시장에서의 손해사정사 현황,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손해사정이라는 것은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손해액을 평가하고, 그리고 결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손해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 사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 화재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금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통칭해서 이제 손해사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고 발생 사실의 확인, 사고 원인 및 손해 정도의 확인, 그 다음에 약관과 관계 법규를 적용해서 이것이 보험금이 지급될 사고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손해액이 얼마인지 보험금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손해사정을 하는 사람을 손해사정사라고 하는데요. 이 손해사정사는 1985년도에 최초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 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1989년도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89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손해사정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조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손해사정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손해사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 차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손해사정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이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왕이면 보험회사나 손해사정 법인, 아니면 손해사정 보조인 업무를 통해서 이 업무를 잘 알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독립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개업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손해사정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험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 경력을 또 쌓고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성격이 밝고 활동적인 분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좀 에너지가 넘치고 많은 일에 관심이 많고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많고,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손해사정사는 걸어다니는 만물박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사고를 접하다 보면 사실 많은 거를 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좀 쌓이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지식을 습득하면서 노하우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경험이 나중에 아주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하는 자격 요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손해사정사에 적합하게 일을 조금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업무 분야 자체가 사실은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해서 그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보험사가 그냥 지급을 하게 된다면 사실 피해자로서는 주는 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험 사업자에게만 손해사정을 맡기지 않고 보험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규정을 두기 위해서 손해사정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전문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로 하여금 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이런 중립적인 위치에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손해보험 상품인 경우에는 실손보험 계약이라고 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재물사고나 어떤 배상책임 사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손해액 이상으로는 보상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실손보상이고 이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칙들, 이게 전문적이고 사실은 일반 소비자로서는 매우 어렵죠.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다퉈야 하는데 사실은 소송을 가게 되면 비용이 발생을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보험 소비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금 수령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분쟁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사자 사이에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손해사정사이고요. 이런 손해사정사는 전문 지식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토록 해서 이런 분쟁 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지금 현재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손해사정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 손해사정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좀 떨어지겠죠. 손해사정사는 반드시 전 보험회사라고 하면 보험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회사, 재보험회사나 보증보험을 제외한 전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보험업법 18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손해사정사 선임 규정 이외에도 보험 소비자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또 선임해서 손해사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법률 조항에 의해서 사실 손해사정사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가가 되었는데 그럼 과연 손해사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사실 손해사정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를 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인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좀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서를 방문해서 사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또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고 현장의 도로 폭, 당시 뭐 주변 상황 뭐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해서 과실관계를 좀 책정하는 데 기본적으로 조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차량의 파손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파손 상태는 대물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어디가 어떻게 파손돼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것이고요. 인사사고인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맸는지, 차량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하면 안전벨트 착용을 했는지, 그리고 충격 부위가 어디인지, 환자가 머리를 다쳤는데 차량 파손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파손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을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차량 파손 상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을 해서 피해자가 진단을 얼마를 받았으며 어디가 어떻게 다쳐서 앞으로 얼마간의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피해자의 상태는 단 한 번 뭐 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이 진단이 나와서 치료가 뭐 수술을 받고 치료가 종결되고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지속적인 피해자 면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약관과 관련한 법률이나 뭐 약관과 관련해서 이게 면책인지 보험이 처리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된 고용손해사정사로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보험 처리가 안 된 경우라고 하면 보험회사로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손해사정사로서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손해액을 결정하거나 이제 손해배상액이나 보험금을 결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소득입니다. 피해자가 500만 원을 한 달에 벌던 사람인데 사고가 났다면 500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면 100만 원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를 버시던 사람인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급여소득자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 종사자인지 어떤 전문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나 관련되는 연말정산 자료 같은 거를 진구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기술직 종사자는 직접 현장에 가거나 이 일에 종사했다는 확인을 객관적으로 받아서 입증을 해서 이 손해액을 소득을 이제 확인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습니다. 그리고 과실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과실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해 공평 분담 원칙에 의해서 피해자의 과실이 10%다. 그러면 전체 손해액에서 10%를 빼고 보상하는 게 손해보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인지, 차대차 사고인 경우는 2차와 2차의 사고 과실이 얼마인지를 또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차하고 사람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잘못한 과실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일반적으로 뭐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20에서 30%, 40%까지 과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손해사정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장애라고 하면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평생 동안 그 증상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고정이 되는 상태로 굳는 경우를 후유장애라고 하는데요. 후유장애가 있다고 보면 후유장애가 얼마큼 있는지, 보통은 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노동능력 상실률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는지를 의사선생님도 면담해보고 환자의 상태도 보고 판단을 해서 나중에 진단을 받아서 이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앞서 확인한 모든 보험금 산정의 요건을 정리를 해서 보험금이 얼마인지 보험금을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손해액이 얼마라는 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작성을 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이제 의뢰한 사람에게 교부를 하고 이 교부된 서류를 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손해사정사가 실제로 하는 일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해사정사는 그러면 손해사정사가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모든 업무를 뭐 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손해사정사는 업무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 영역별로 본다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2014년도부터 이 손해사정사 시험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체, 재물, 차량,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종합손해사정사로 지금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험을 치릅니다. 4월부터 이제 1차 시험 치르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개정된 손해사정사와 함께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일종 손해사정사라 그래서 화재 특종 보험에 대해서 손해사정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특종보험은 이게 특종보험이 뭐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특종보험은 책임보험이나 뭐 기술보험,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이런 보험을 특종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근로자가 현장에서 다쳐서 어떤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거나 했을 때는 일종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과 관련된 보험을 처리를 하는데요.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 뭐 항공보험과 같은 이제 규모가 큰 이런 손해사정이 필요한 손해사정사인데요. 이게 손해사정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게 될 수 있는 3종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 대인과 대물인데요. 그 이전에는 이 두 개를 통합해서 그냥 3종 손해사정사가 통합으로 처리를 하다가 이제 분리가 돼서 대인과 대물로 구분이 됩니다. 대인 손해사정사는 자기 신체 사고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대인 보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대물 손해사정은 차량, 교통사고 차량 손해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리고 그 차량이 사고를 야기해서 발생하는 재물 손해를 지금 통틀어서 대물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종 손해사정사는 그렇게 이제 새로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질병과 상해보험을 담보하는데 제3보험이라고 합니다. 원래 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하고 생명보험은 생명보험 상품만 판매를 하는데 이 두 상품이 실손 개념을 도입해서 제3보험이라고 해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가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그 보험의 영역인데요. 질병과 상해보험을 담보를 합니다. 이 질병과 상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게 사종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통합이 되어서 인체에 대해서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대물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차량손해사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재물손해사정사로 변경이 됩니다. 시험 과목도 좀 더 많아지고 손해사정사 자격 그 범위가 조금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런 손해사정 제도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소비자, 이런 손해사정사를 만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해서 업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별은 보험의 분야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손해사정사의 업무 수행 형태에 따라서 다른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잖아요. 보험사업자가 고용해서 보험회사 직원으로 아니면 외부 업체, 외주 업체를 통해서 손해사정 업무를 의뢰하는 업체,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손해사정사는 고용손해사정사라고 하고, 의뢰인,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손해사정 업무를 맡길 때 필요한 게 독립손해사정사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법인의 형태나 뭐 개인 사무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는 독립손해사정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손해사정사들은 직접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손해사정사를 직접 찾아서 뭐 의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의뢰를 해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해주고 보험금을 나중에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손해사정사는 과연 얼마나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등록된 손해사정사는 총 7,635명인데 이게 작년 11월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입니다. 1종 손해사정사가 867명, 2종이 지금 해상이나 지금 선박, 항공 이런 쪽 담당하는 손해사정사가 263명이고요. 3종은 대인대물 합해서 5,600명 정도가 넘고요. 그리고 4종 손해사정사는 최근에 한지 얼마 안 돼서 한 800명 정도 있네요. 지금 손해사정사로 등록이 됐다는 것은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6개월간 실무수습을 거친 후에 금융감독원에 나는 손해사정사라고 등록을 한 경우를 손해사정사 등록 현황에서 지금 7,600여 명으로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로 등록이 됐다 그래서 다 손해사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손해사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해사정사회 2013년도 지금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보험회사에서 고용을 한 손해사정사가 한 2,900여 명 정도 되고, 보험사 위탁 손해사정사도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이 두 손해사정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사 고용손해사정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지금 한 800여 명 정도 되고, 여기는 이제 보조인이라고 그래서 손해사정사 한 명당 현재는 한 10명까지 보조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도와서 업무 보조인으로 일하는 손해사정 보조인까지 합하면 이 정도 숫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수가 좀 적기는 하죠. 지금 현재 손해사정사 현황입니다. 이런 지금 앞서서 손해사정사의 내용,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손해사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일단 시험을 봐야 되고요.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보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주관을 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1년에 1회 시험이 있고요. 1차는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형, 이제 과락 40점을 초과하는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1차 합격이 되고,
1차가 합격이 되면 2년간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차는 대부분 8월에 보는데 논술형이고요. 주관식 논술형으로 좀 작성을 합니다. 손해사정사에 합격을 하면 실무수습을 6개월간 거치는데 실무수습기관은 보험회사나 손해사정 법인, 외주업체 이런 곳에서 손해사정 실무수습을 6개월간 받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면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전문대학이나 금융보험학과가 지금 많이 있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 법학을 전공하거나 손해사정 보험학과를 나오게 되면 사실 경제학사거든요. 그래서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하는 게 통계학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보험 수리가 또 바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관심을 좀 가지고 도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사가 지금 되기 위해서 이제 1차 시험을 좀 보면 지금 1차 시험은 통합이 되어서 지금 올해부터 바뀐 시험인데요.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각 신체나 재물, 차량에 대해서 각 손해사정 이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1차 시험을 일단은 합격을 하면 2차 시험을 보는데 지금 2차 시험 굉장히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물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서 보던 회계 원리를 봐야 되고요. 책임보험, 화재보험, 기술보험에 대한 이론과 그 실무에 관련된 시험. 논술형인 경우인데 이제 계산과 관련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또 재물을 봐야 되고요. 신체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이나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인데 여기는 책임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어서 이 근로자가 다쳤을 때 얼마의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해 주는지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손해사정사 시험 과목에 들어가고요. 의학과 관련돼서는 지금 질병 분야, 기존에 하던 사종이 있기 때문에 질병 분야와 그 다음에 3종 대인이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 그러니까 질병과 상해 쪽에 대해 해당하는 의학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인데 재산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병과 간병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대인배상 자기신체 손해사정에 대해서 2차 시험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손해사정사가 되면 그러면 과연 전망이 어떠냐? 손해사정사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나의 적성에 맞을지, 그리고 이 자격을 선택해서 이 분야로 뛰어들었을 때 과연 전망이 어떤지 많이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기존 손해사정사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 업무를 위임해서 맡기도록 지금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의 손해사정사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도 할 것이고 업무를 접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면 언제나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종별로 수요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종 손해사정사나 기존 종별로 말씀드린다면 2종 같은 경우는 사실 손해사정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바뀐 종별로 본다면 신체 손해사정 중에서 지금 제3보험 분야가 아직 손해사정사가 많이 배출되지 않았고 그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보험 회사라던가 유사보험 에서도 손해사정사가 필요로 앞으로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사종, 신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사종 손해사정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종이고 신체 손해사정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보험사가 공채를 할 때 항상 가산점을 줍니다. 손해사정 자격이 있는 경우에. 법적으로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손해사정사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채 시에 자격증 취득자 가산점이 있겠고요. 가장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내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런 업무에 있어서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좋고 업무를 배우는 것도 좋고 이런 조사를 하거나 끈질기게 뭔가 해결을 하는 것이 나의 적성에 참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경험을 쌓고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경험을 쌓으실 수도 있겠고 손해사정 법인이나 아니면 손해사정 뭐 외주업체, 뭐 독립손해사정사, 보조인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경로로 업무 경험을 쌓아서 전국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 사무소를 개업해서 이 업무에 종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년이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적성에만 맞다고 하면 사실 이 업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실 수도 있겠고요. 많은 도움이 좀 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라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손해사정사에 관심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면 좀 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이 손해사정사가 좋은 직업입니다. 전문가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일하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